여러분, 혹시 말 못하는 짐승이 하늘 품으면 온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 믿으십니까? 평생 자식 하나 없이 흙이나 파먹고 살던 늙고 가난한 부부에게 버려진 강아지. 백구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친자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날, 이웃집 악독한 갑부 영감의 비단 구두에 진흙 한 방울을 튀겼다는 이유로 우리 가여운 백구는 그 무거운 남학신 발길질에 배를 걷어차여 그 자리에서 붉은 피를 토하고 말았습니다. 뼈가 바스러지고 숨이 끊어지는 그 처절한 순간에도 녀석은 제발 살려달라 울부짖는 주인의 거친 손등을 작은 혀로 가만히 핥아주며 눈을 감았지요. 그렇게 피눈물로 자식 같은 짐승을 빗산에 묻은 지 딱 10달 뒤. 세상에 이런 기적이 또 있을까요? 환갑이 다 된 늙은 할머니 배에서 거짓말처럼 늦둥이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이 갓난쟁이가 방긋방긋 웃기는커녕 창문 너머 원수 영감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노려보며 마치 짐승처럼 목구멍으로 으르렁 소리를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억울하게 밟혀 죽은 강아지 백구가 주인의 은혜를 갚고 원수의 목줄을 물어뜯기 위해 친자식으로 환생에 돌아온 것입니다. 겉모습은 천진난만한 아이지만 속에는 피 끓는 사냥개의 맹독을 숨긴 이 무서운 신동. 과연 짐승만도 못한 인간 쓰레기를 향한 하늘의 소름 돋는 징벌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오늘 이야기 꽉 막힌 속이 뻥 뚫리다 못해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실 겁니다. 채널 절대 돌리지 마십시오. 기막힌 반전 복수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조용히 전해지는 야담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까요?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지만 사람 사는 정은 다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첩첩산 중 어느 후미진 산골 마을.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의 최영감과 늙은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평생 가슴에 대모처럼 박힌 한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슬아의 자식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절 자식 없는 게 어디 보통스러운 일입니까? 명절이 되어 남의 집 문풍지 너머로 아이들 웃음소리가 까르르 넘어올 때면 할머니는 부뚜막에 주저앉아 소리 죽여 끄끄 눈물을 삼켰고 최영감은 말없이 먼 산만 바라보며 곰방대만 뻐끔뻐끔 피워댔지요. 온기가 돌지 않는 냉골 방바닥처럼 두 노부부의 삶은 그저 죽지 못해 하루하루 숨만 쉬는 시린 겨울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섣달금음이었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삼동설한 칼바람이 몰아치던 장날. 최영감은 얼어붙은 무몇 개를 팔아보겠다고 덜덜 떨며 장터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치 푸죽간 뒷골목 쓰레기 더미 옆에서 주먹만 한 하얀 털 뭉치 하나가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어미 잃은 갓난 강아지였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배는 등가죽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고 얼어붙은 눈물 자국 때문에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하는 녀석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장돌뱅이들이 에이, 재수 없게시리 하며 발길질을 해대도 피할 힘조차 없어 그저 끼잉, 낑. 가느다란 숨만 내쉬고 있었지요. 그 가여운 모습을 본 최영감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이 어린 핏덩이가 이 추운 날 어미도 없이 꼭 늙고 병들어 아무도 안 찾는 우리 부부 꼴 같구나. 최영감은 팔다 남은 물을 내팽개치고 자신이
입고 있던 유일한 방한복인 낡은 솜 누비옷을 벗었습니다. 그러고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피딱지가 앉은 강아지를 조심스레 감싸 안았습니다. 아가, 조금만 참거라. 내가 널 살려주마. 조금만 참아. 영감은 얼어 죽어가는 강아지의 몸에 자신의 뜨거운 입김을 호호 불어넣으며 눈길을 헤치고 단숨에 집으로 내달렸습니다. 집에 있던 할머니는 영감이 강아지를 품고 들어오자 펄쩍 뛰며 화를 내기는커녕 치마폭을 걷어붙이고 부뚜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궁이에 남은 장작을 탈탈 털어 미친 듯이 부를 때 방구들부터 펄펄 끓게 데우고는 자신들이 먹으려고 아껴둔 귀한 쌀 한 줌을 박박 갈아 따뜻한 미음을 쏘았습니다. 할머니가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강아지의 얼어붙은 입가에 흘려 넣어주기를 반나절. 제발 눈 좀 떠보거라. 응, 이 불쌍한 것사.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었을까요? 까무러쳤던 강아지가 기적처럼 콧방귀를 뀌며 새까만 눈동자를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안고 우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등을 잡고 까슬까슬한 혀로 할짝할짝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늙은 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생명의 온기, 그리고 자식을 얻은 듯한 벅찬 감동이 두 사람의 꽁꽁 언 가슴을 녹여버린 것입니다. 여보, 털이 하얀 눈송이처럼 고우니 이 녀석 이름을 백구라고 지읍시다. 이제부터 이 녀석이 우리 아들이요. 그날 이후 무덤 같던 초가삼간에는 매일같이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가난한 살림은 변한 게 없었지만 노부부는 백구를 진짜 금지옥엽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보리밥 한 그릇을 지어도 윗부분의 부드러운 밥알은 꼭 백구의 사기 그릇에 덜어주었습니다. 아비는 고구마 하나면 배가 든든하다. 많이 먹고 쑥쑥 크거라. 최영감은 백가죽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 밥그릇에 코를 박고 허겁지겁 밥을 먹는 백구의 뒤통수만 쓰다듬어도 배가 부른 듯 껄껄 웃었습니다. 백구 이 녀석도 보통 영물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은혜를 아는 것이지요. 녀석이 조금 크자 최영감이 지게를 메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 백구는 항상 앞장서서 꼬리를 살랑거리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혹여나 덤불 속에 독사라도 숨어 있으면 털을 바짝 세우고 사납게 지저대어 영감을 지켜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밤에는 집 뒷간 달장에 굶주린 살기 한 마리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늙은 부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암탉을 물어가려는 순간 아직 덩치도 작은 백구가 번개처럼 튀어나가 살개 뒷덜미를 물어뜯으며 죽기 살기로 피투성이 혈투를 벌였습니다. 결국 살근 도망쳤고 백구는 코끝이 찢어져 피가 철철 흐르는 와중에도 영감이 달려 나오자 난 괜찮아요. 아버지 하는 것처럼 꼬리를 프로펠러처럼 돌려댔습니다. 영감이 피 묻은 백구를 끌어안고 아이고, 내 새끼야, 내가 우리 집 기둥이다 하며 오열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백구가 노부부의 눈물 콧물을 쏙 빼놓은 것은 녀석의 끔찍한 효심이었습니다. 떼약볕 아래서 종일 남의 밭을 매던 할머니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툇마루에 아이고 삭신이야 하며 쓰러지듯 누울 때가 있었습니다. 가난과 고된 노동 그리고 늙어가는 서러움에 할머니의 눈에서 탁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릴 때면 어디선가 백구가 쏘날같이 달려왔습니다. 녀석은 할머니의 얼굴 옆에 바짝 엎드려 제 얼굴을 할머니의 볼에 부비적거렸습니다.
그러고는 따뜻하고 축축한 혀로 할머니의 눈가를 천천히 아주 정성스럽게 핥아주었습니다. 마치 어머니, 울지 마셔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크면 다 호강시켜 드릴게요. 라고 위로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면 할머니는 흙 묻은 거친 손으로 백구를 꼭 끌어안으며 무너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오냐 오냐. 우리 백구. 내 배 아파 낳진 않았어도 100번 1000번 내가 내 자식이다. 짐승 껍데기를 썼지만 내 눈빛을 보면 속에는 사람 영혼이 든 게 틀림없어.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널 굶기지 않으마.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잠든 노부부와 그 품에 폭 안긴 하얀 백구. 비록 가난하여 비단 이불 한 장 없는 남루한 방안이었지만 이 세 식구에게는 그 어떤 정승판서의 대궐도 부럽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답고 눈물겨운 평화가 산산조각이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눈물겨운 세 식구의 단칸방 바로 옆에는 담장 높이만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고을에서 피도 눈물도 없기로 소문난 천하의 수전노 황진사의 댁이었지요. 황진사가 어떤 인간이냐? 소작농들이 뼈 빠지게 농사지은 쌀을 9알이나 수탈해 가고 배고파 우는 아이의 동양 바가지에 침을 뱉는 그야말로 벼룩의 간을 내어 먹고도 남을 모진 인간이었습니다. 동네 개들이 짖기만 해도 시끄럽다며 하인들을 시켜 몽둥이 찜질을 해대는 통에 마을 사람들은 황진사의 그림자만 봐도 벌벌 떨며 길을 피하기 일쑤였지요. 사건이 터진 건 유난히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질척이는 오후였습니다. 그날따라 기분이 한껏 들뜬 황진사는 명나라에서 갓 들여온 눈이 시리도록 새하얀 최고급 명주 두루마기를 쫙 빼입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아랫마을에 새로 들인 어린 기생첩의 품으로 놀러가는 길이었지요. 비가 와서 땅이 진흙탕이 되자 황진사는 비단옷의 흙이라도 튈새라 두꺼운 굽에 무쇠징이 박힌 무거운 나막신을 신고 거드름을 피우며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였습니다. 밭에 나간 최영감을 기다리며 살인문 앞을 지키고 앉아있던 우리의 백구가 황진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 사람의 악한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백구는 그저 매일 마주치는 옆집 이웃 어르신이 나오자 반가운 마음에 꼬리를 프로펠러처럼 빙글빙글 돌리며 쪼르르 달려 나갔습니다. 헥헥, 어르신 어디 가셔요? 하듯 천진난만하게 다가간 백구. 그런데 빗물 고인 웅덩이를 밟고 뛰어오르던 백구의 발끝에서 아주 작은 진흙탕물 한 방울이 톡 하고 튀어 황진사의 새하얀 비단 바짓단에 묻고 말았습니다. 정말이지 새끼 손톱 반의 반만한 털어내면 그만일 작은 흙먼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얼룩을 발견한 황진사의 낯빛이 순식간에 야차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어디서 굴러먹다 온 똥개 새끼가 감히 네 앞을 가로막고 내 귀한 비단옷을 더럽혀. 눈빛에 살기를 띤 황진사는 씩씩거리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여전히 꼬리를 흔들며 맑은 눈망울로 올려다보는 백구. 그 작고 여린 몸통을 향해 황진사는 무쇠징이 촘촘히 박힌 무겁고 단단한 나막신 발을 등 뒤로 훌쩍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비 없이 있는 힘껏 백구의 복부를 걷어찼습니다. 퍽, 과직. 무언가 부러지는 끔찍한 파열음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깨갱 하는 비명조차 다 내지 못하고 백구의 작은 몸뚱이는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 단단한 돌담에 처박힌 뒤 진흙탕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방 안에서 부러진 바늘을 다듬고 있던 늙은 할머니가 쿵 하는 소리에 놀라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참상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백구야? 우리 백구야. 방금 전까지 꼬리를 흔들던 백구의 입에서는 검붉은 피가 분수처럼 왈칵왈칵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황진사의 무자비한 발길질에 갈비뼈가 산산조각이 나 내장을 찌른 것입니다. 숨을 쉴 때마다 녀석의 코와 입에서 핏방울이 터져 나왔고 흙바닥은 순식간에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대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모질게 패신단 말입니까? 진사 어르신. 할머니는 피투성이가 된 백구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때마침 소란을 듣고 밭에서 뛰어온 최영감 역시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린 채 진흙 바닥에 얼굴을 박고 황진사의 비단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습니다. 어르신, 제발 의원 좀, 아니 수이라도 좋으니 사람 좀 불러주십시오. 우리 집 유일한 자식 같은 놈입니다. 제가 평생 대감마님 댁 마당을 쓸고 똥통을 치우며 종노릇을 하겠사오니 제발 우리 백구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최영감의 주름진 얼굴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황진사의 발등을 적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코패스 같은 황진사는 코웃음을 치며 최영감의 손을 발로 무참히 걷어차 버렸습니다. 에라이, 이 더러운 천한 것들아. 내 몸에 손대지 말라. 내 놈들. 목숨 10개를 다 합쳐도 명나라에서 온 내 비단옷 한 벌 값만도 못한 것을 어디서 감히 행패냐? 관아의 동원에 끌고 가 곤장을 쳐서 뼈도 못 추리게 만들려다. 내 오늘 기분이 좋아 참는 줄 알아라. 황진사는 가래침을 칵 퇴하고 뱉어 피 흘리는 백구의 머리맡에 떨어뜨리고는 옷자락을 탁탁 털며 유유자적 걸어가 버렸습니다. 일말의 죄책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백구야, 눈 좀 떠봐라. 내 새끼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널 이렇게. 최영감 부부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차가운 봄비를 맞으며 피투성이가 된 백구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 초점이 흐려져 가던 백구의 눈에 빗물과 눈물로 엉망이 된 채 오열하는 늙은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백구는 부서진 뼈가 폐를 찔러 극심한 고통이 몰려오는 와중에도 마지막 젖먹던 힘을 쥐어짜 내어 잡고 붉은 혀를 내밀었습니다. 그러고는 덜덜 떨리는 혀로 할머니의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할짝 핥아 주었습니다. 마치 어머니, 아버지, 울지 마셔요. 저는 괜찮아요. 다음 생에는 반드시 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 이 은혜를 갚고 두 분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한 저 원수를 찢어 죽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노부부의 눈물을 닦아주던 백구의 작은 혀가 툭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녀석의 까맣고 맑았던 눈동자는 빛을 잃었고 가쁘게 오르내리던 하얀 배는 영영 멈추고 말았습니다. 하늘도 이 억울하고 원통한 죽음을 슬퍼하는 듯 장대비는 최 노부부의 구슬픈 통곡 소리를 삼키며 온종일 미친 듯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백구가 피를 토하며 죽은 그날 밤. 최 영감은 비가 그친 뒤 축축해진 비싼 양지 바른 곳에 작은 구덩이를 팠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백구의 작은 몸뚱이를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저고리로 정성스레 감싸 안고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조심조심 흙을 덮었습니다. 그 위에 들꽃 몇 송이를 꺾어 올린 늙은 아내는 차가운 흙무덤을 끌어안고 며칠 밤낮을 실성한 사람처럼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백구야. 불쌍한 내 새끼야. 지질이 복도 없는 부모 만나 배불리 먹어보지도 못하고 일이 허망하게 가다니. 짐승 껍데기를 썼다 한들 어찌 그리 모질게 밟아 죽인단 말이냐. 하늘이시여, 우리 백구 불쌍해서 어찌합니까. 할머니의 곡소리가 산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렸지만 담장 너머 황 진사댁에서는 기생들을 불러 모아 띵가띵가 가야금을 뜯고 술판을 벌이는 소리만 얄밉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뼈에 사무치는 슬픔 속에 몇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눈물만 짓던 할머니가 어느 날 밤 참으로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할머니가 밭을 메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눈부시게 하얀 빛을 내뿜는 짐승 한 마리가 꼬리를 치며 미친 듯이 달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보니 죽은 백구였습니다. 백구야, 내가 어찌 여길. 할머니가 버선발로 달려가 치마폭을 쫙 펼치자 백구가 품 안으로 훌쩍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품에 안긴 백구를 쓰다듬으려 고개를 숙인 순간 눈부신 하얀 털은 온데간데 없고 웬 달덩이처럼 뽀얗고 잘생긴 갓난사내 아이가 할머니를 향해 빙긋 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할머니가 식은땀을 흘리며 번쩍 눈을 떠보니 창호지 너머로 희뿌연 새벽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요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갑이 다 된 늙은 할머니가 밤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을 해대고 시디신 살구가 먹고 싶다며 밤중에 뒷산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걱정이 된 최 영감이 할머니를 들쳐업고 장터 늙은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의 맥을 짚던 의원의 눈이 바가지만하게 커지더니 뒤로 발라당 나자빠졌습니다. 어허, 이럴 수가. 영감, 할멈 맥이 2개요. 세상에 환갑 넘은 노파의 뱃속에 기운찬 사내 아이의 태기가 서렸소이다. 그 말을 들은 최 영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고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저 착한 노부부를 가엾게 여겨 늦둥이를 점지하셨다 며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로부터 10달 뒤 최 영감네 초가집에서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피부가 백옥처럼 하얀 옥동자였습니다.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동일아 지었습니다. 노부부의 얼굴에는 백구가 떠난 이후 처음으로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갓난쟁이 동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묘하게 등골이 오싹해지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보통 갓난아기들은 배가 고프거나 기저귀가 축축하면 자지러지게 울지 않습니까? 하지만 동이는 달랐습니다. 녀석은 울음소리를 내는 대신 코끝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귀를 쫑긋 세우는 짐승의 버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부뚜막에서 밥을 지을 때면 십리 밖에서도 그 냄새를 맡은 듯 방 안에서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기어 나왔지요. 가장 소름 돋는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밭일을 마치고 돌아와 툇마루에 주저앉아 아이고 삭신이야 하며 허리를 두드릴 때였습니다.
방바닥을 기어 다니던 동이가 쏘날같이 기어오더니 제 조그만 고사리 손을 뻗어 어머니의 거친 손등을 쓱쓱 어루만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옛날 백구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부드러운 뺨을 어머니의 볼에 비비적거리며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내가 어찌 꼭 우리 백구 하는 짓을 쏙 빼닮았구나. 할머니는 알 수 없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동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동이는 마치 어머니, 저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라고 말하는 듯 맑은 눈으로 어머니의 눈물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동이가 가장 섬뜩하게 변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담장 너머 이웃집 원수 황진사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였습니다. 에잇, 상놈의 새끼들이 이 귀한 명주옷에 흙먼지를 날려. 어느 날 밖에서 가난한 소작농을 쥐어패는 황진사의 포악한 호통 소리가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방 안에서 어머니의 젖을 물고 평화롭게 잠을 자려던 갓난쟁이 동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동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기 특유의 천진난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동이의 새까만 동공이 순식간에 차갑고 매섭게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갓난아기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감을 노려보는 한 마리 곤줄인 늑대. 아니, 자신을 밟아 죽인 원수를 기억하는 짐승의 살기였습니다. 동이는 고개를 돌려 열린 방문 너머 저 멀리 보이는 황진사댁의 화려한 기와지붕을 뚫어지라 노려보았습니다. 작은 두 주먹을 얼마나 꽉 쥐었는지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지요. 비록 말은 못하는 갓난쟁이의 몸뚱이였지만 동이의 뼛속 깊은 곳에서 전생의 백구가 피를 토하듯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이 짐승만도 못한 늙은이야. 내 놈이 내 배를 걷어차 부러뜨렸던 그 발모가지. 그리고 비단 옷에 미쳐 불쌍한 내 부모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낸 그 죗값. 내가 이승에서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마. 내 놈의 모든 것을 빼앗아 길거리 똥개만도 못한 처지로 만들어주겠다. 조그만 입술 사이로 으르렁 하는 미세한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하늘이 내린 징벌, 그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의 카운트다운이 마침내 시작된 것입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최영감네 품에 기적처럼 안겼던 늦둥이 동이는 어느덧 훌쩍 자라 7살 소년이 되었습니다. 이 녀석이 어찌나 기골이 장대하고 이목구비가 수려한지 다해진 무명 바지 저고리를 입혀놔도 얼굴에서 광채가 번쩍번쩍 났습니다. 시장통을 지나갈 때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 집안의 정승판서 나올 관상이네 하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지요. 하지만 동이가 마을 사람들을 진짜 기절초풍하게 만든 건 번듯한 외모가 아니라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기가 막힌 신동그로서의 면모였습니다. 동이가 5살 무렵이었습니다. 최영감이 평생 뼈 빠지게 모은 엽전 몇 잎을 쥐어주며 동이를 동네 서당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늙은 훈장님이 헛기침을 하며 하늘천 따지 하고 천자문을 읽어 내려가는데 동이는 책은 보지도 않고 서당 마루에 앉아 허공만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꼴을 본 훈장님이 괘씸하여 회초리를 탁 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가난한 부모가 피땀 흘려 글방에 보냈거늘 어찌 정신을 딴 데 팔고 있느냐. 오늘 배운 글귀를 당장 외워보거라. 그러자 동이는 놀라지도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까만 눈동자를 반짝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천자문은 물론이거니와 훈장님이 혼자 읽던 어려운 대학과 논어의 구절까지 토시 하나, 숨소리 하나 안 틀리고 청아한 목소리로 줄줄 외워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그 어려운 글귀를 어찌. 훈장님이 물고 있던 곰방대를 방바닥에 툭 떨어뜨리며 경악하자 동희는 코를 찡긋하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헤헤, 훈장님. 며칠 전 밤에 달이 참 밝았지요? 훈장님께서 뒷방 창문 열어놓고 밤새워 중얼거리시던 글 읽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십리 밖 저희 집 마당까지 뚜렷하게 들려오던 거요. 그렇습니다. 동희의 진짜 무기는 그저 똑똑한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전생의 백구 시절 비 오는 날 진흙탕 냄새를 구별하고 수 리박 주인의 발소리를 알아듣던 그 짐승의 경이로운 후각과 청각을 고스란히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동희의 코는 깊은 산속 여우가 어느 쪽으로 똥을 뉘었는지 그 냄새를 맡아냈고 동희의 귀는 땅바닥에 기어가는 개미떼의 발소리까지 낱낱이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영악한 동희는 절대 남들 앞에서 자신의 진짜 능력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늙은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천진난만한 7살짜리 효자 아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커서 기와집 지어드릴게요. 하며 부모의 품에 파고드는 강아지 같은 녀석이었지만 밤이 깊어 호롱불이 꺼지고 나면 동희는 전혀 다른 존재로 돌변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억수같이 쏟아지던 봄비를 맞으며 백구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했던 늙은 부모. 이제는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가 꼬부라져 콜록거리는 그 병든 부모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어둠 속에 앉은 동희의 눈빛은 무섭도록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동희는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어머니의 퉁퉁 부은 종아리를 주무르며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열린 방문 틈새를 바라보았습니다. 동희의 시선 끝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기괴하게 솟아있는 이웃집 황 진사의 거대한 기와 지붕이 있었습니다. 순간 동희의 아기같이 맑은 눈동자가 사냥감을 노리는 한 마리 굶주린 늑대의 눈빛으로 파랗게 번뜩였습니다. 황진사. 내 놈의 그 쇠덩이 같은 남학신에 내 갈비뼈가 산산조각이 나고 내장이 터져 피를 토하던 그날의 끔찍한 고통을 내 단 하루,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내 놈이 매일 밤 안방에서 기생의 치마폭에 쌓여 마시는 그 비싼 연엽주 냄새, 가난한 소장농의 등짝을 후려치는 그 역겨운 채찍 소리까지 내 코와 귀가 낱낱이 기억하고 감시하고 있다. 동희는 작은 이를 뿌득 갈았습니다. 내 부모의 굽은 등골을 빼먹으며 불린 내 놈의 그 더러운 재산과 목숨줄. 내 이빨과 발톱이 온전히 자라는 날, 아주 천천히 뼛속까지 물어뜯어 주마. 복수를 향한 날카로운 칼날은 소리 없이 그 서슬퍼런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희가 7살이 되던 해봄. 고을의 하늘도 눈을 감아버릴 만큼 끔찍한 대흉년, 보릿고개가 닥쳤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고 가을에 거둔 양식은 바닥난 지 오래였습니다. 눈이 뒤집힌 백성들은 산으로 올라가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다 못해 끈적이는 진을백토까지 파먹고 변비에 걸려 피를 쏟으며 죽어나갔습니다. 마을 길가에는 젖이 안 나와 굶어 죽은 갓난아기를 안고 통곡하는 어미들의 곡소리가 지옥불처럼 끊이질 않았습니다. 나라에서는 보다 못해 백성들을 살리겠다고 구휼미 수백 가마니를 관하로 내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밥그릇에 들어간 것은 쌀알이 아니라 모래와 쥐똥이 섞인 썩은 겹껍데기 뿐이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고을 사또가 쓸만한 쌀은 뒤로 싹 다 빼돌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빼돌린 구휼미를 몰래 헐값에 사들여 자기 집 곳간에 쟁여둔 천하의 몹쓸 장본인이 바로 동네 최고의 수전노 황진사였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어 거적대기에 말려나가는 그 참혹한 봄날에도 황진사 댁 담장 너머로는 매일같이 소를 잡아 고기를 굽고 지글지글 전을 부치는 기름진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에라이, 이 밥버러지 같은 상놈들아. 내 집 담장 밑에서 얼쩡거리며 재수없게 송장 냄새를 풍겨 당장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기 전에 꺼지지 못할까. 황진사는 부른 배를 뚜덕거리며 대문 밖으로 나오더니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미가 나리 제발 쌀뜨물이라도 한 모금만 하며 동양 바가지를 내밀자 신고 있던 가죽신으로 그 여인의 얼굴을 무참히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낄낄거리며 여인이 흘린 피 옆으로 자기 집 경비견에게 줄살코기 붙은 소뼈다귀를 툭 던져주었지요. 내 집 개새끼 한 끼 식사가 너희들 목숨 10개보다 비싸다. 에잇, 퇴. 7년 전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던 백구를 무참히 걷어차 죽이던 바로 그 악마 같은 짓거리. 담장 틈새로 그 끔찍한 만행을 지켜보던 동이의 작은 두 주먹에서 후두둑 붉은 피가 떨어졌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해 손톱이 제 손바닥을 파고든 줄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 실컷 웃어두어라. 이 짐승만도 못한 악귀야. 내 놈의 그 뱃속에 든 기름진 쌀알 하나하나가 훗날 내 목을 매달 동아줄이 될 것이니. 그리고 며칠 뒤 달빛 한 점 내려앉지 않은 칠흑 같은 금은밤이었습니다. 모두가 곤주림에 지쳐 쓰러져 자는 새벽. 마당 평상에 가부좌를 틀고 눈을 감고 있던 동이의 귓바퀴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개의 스위치가 켜진 것입니다. 수백 보 떨어진 황진사의 겹겹이 둘러싸인 안채. 그 두꺼운 방문과 담장을 뚫고 은밀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밤바람을 타고 동이의 예민한 귓속으로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흐흐흐. 집사야. 새로 부임할 사또가 곧 한양에서 내려온다지 않느냐? 그 구휼미 수백 가마니는 어찌 되었느냐? 행여나 꼬투리라도 잡히면 우리 둘 다 목이 날아갈 터인데. 황진사의 음흉한 쇳소리였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염려 마시옵소서. 이놈이 누굽니까요? 안채 뒤뜰에 있는 귀신도 모른다는 오래된 마른 우물 밑바닥을 깊게 파서 모조리 묻어두었습니다요. 그 위를 장정 10명이 들어도 꿈쩍 안 하는 무거운 청석으로 덮고 흙을 발라두었으니 암행어사 할아비가 와도 절대 못 찾을 겁니다. 내년 봄에 보릿고개가 다시 오면 쌀값이 금값이 될 터이니 그때 10배로 튀겨 팔아먹으시지요. 껄껄껄. 집사의 비열한 아첨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동이의 입꼬리가 슥 올라갔습니다. 빙고. 하지만 황진사의 목을 완벽하게 치려면 물증을 넘어선 결정적 장부가 필요했습니다. 동이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신경을 더욱 곤두세웠습니다. 그런데 나리. 관아의 사또와 거래한 구휼미 뒷거래 장부는 어찌할까요? 혹여 쥐새끼 같은 아전 놈들이 뒤통수라도 치면. 쯔쯔, 이 미련한 놈아. 가장 귀한 건 내 몸과 가장 가까운 곳에 두는 법. 내가 매일 밤 뜨끈하게 지지고 자는 안방 아랫목, 그 구들장 두 번째 장판 밑에 감쪽같이 파묻어 두었지 않느냐. 그 장부가 세상에 나오는 날엔
내 사지가 찢길 터인데 감히 네 안전이라고 내 엉덩이 밑을 뒤지겠느냐. 그 순간이었습니다. 동희의 코끝이 미세하게 그러나 격렬하게 벌렁거렸습니다. 동희는 밤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습니다. 사람의 코로는 절대 맡을 수 없는 수백 꼬밖에 미세한 냄새 입자들이 동희의 뇌리 속에 기가 막힌 지도를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냄새가 입체적으로 피어올랐습니다. 황진사댁 뒤뜰의 축축한 진흙 냄새, 그리고 그 아래 마른 우물 밑바닥에서 은밀하게 썩어가는 볏짚 가마니와 묵은 쌀의 시큼한 냄새.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냄새. 따뜻하게 불을 지핀 안방 아랫목에서 배어나오는 오래된 먹물 냄새와 축축한 장판 및 곰팡내. 황진사의 몸에서 나는 탐욕스럽고 비릿한 땀 냄새가 한데 뒤엉킨 그 냄새.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옳지. 뒤뜰 마른 우물 아래 수백 가마니의 구휼미. 그리고 안방 아랫목 두 번째 구들장 밑에 비리 장부. 잡았다. 이 쥐새끼 같은 놈. 동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7살 소년의 얼굴에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사악하고도 통쾌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황진사. 내 놈이 백성들의 피눈물을 빨아먹으며 겹겹이 쌓아 올린 그 거대한 철옹성. 내 이 작은 입술 한 번 달싹이는 것으로 뼈가루도 안 남게 산산조각 내주마. 이제 내 놈의 숨통을 끊어버릴 날카로운 칼자루만 쥐면 끝이다. 원수를 처단할 완벽한 덫이 완성되었습니다. 스스로 도간에 들어간 오만한 짐승에게 지옥의 불구덩이를 선사할 일만 남은 것입니다. 황진사의 목을 칠 완벽한 덜미를 잡은 지 며칠 뒤, 동희는 어머니 심부름으로 산에서 캔 약초를 팔기 위해 마을 어귀 장터로 향했습니다. 춘군기에 군줄인 백성들이 널브러져 있는 장터는 그야말로 처참하기 짝이 없었지만 유독 마을 어귀 주막 한 구석만은 요란한 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주모, 여기 탁주 한 사발 더 주소. 아주 목구멍이 포도청이요. 포도청, 껄껄. 구석 평상에 웬 낯선 사내 하나가 쩍 벌리고 앉아 뜨거운 국밥을 그야말로 개걸스럽게 퍼먹고 있었습니다. 그 꼴이 어찌나 가관인지 동네 개들이 짖지도 않고 피할 지경이었지요. 사내의 행색은 영락없는 몰락한 양반, 아니 길바닥 왈패나 거지발싸개 같았습니다. 머리에 쓴 갓은 대나무 살이 다 튀어나와 찌그러져 있었고 입고 있는 옥색 도포 자락은 언제 빨았는지 시커먼 때와 진흙이 겹겹이 떡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덥수룩한 수염 사이로 국물까지 질질 흘리며 밥을 밀어 넣는 폼이 며칠을 굶은 거지가 따로 없었지요. 주막 앞을 지나가던 동희도 처음엔 쯧쯧 불쌍한 아저씨네 하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딱 3걸음을 내디뎠을 때였습니다. 동희의 발걸음이 돌부리에 걸린 듯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킁킁킁 바람을 타고 스쳐 지나간 아주 미세한 냄새. 동희의 예민한 짐승의 후각이 사내의 썩은 땀 냄새와 시큼한 탁주 냄새 아래에 겹겹이 숨겨져 있던 진짜 냄새를 귀신같이 낚아챈 것입니다. 동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코끝을 실룩였습니다. 이 냄새는 보통 냄새가 아니다. 시큼한 땀내로 위장했지만 저 도포 자락 깊숙한 곳에서는 한양 도성안, 그것도 대궐 높으신 양반들만 쓴다는 최고급 백단향 냄새가 아주 옅게 배어 있어. 게다가 동희의 신경이 사내의 허리춤으로 향했습니다.
밥을 퍼먹느라 허리가 접힐 때마다 저 사내의 품속에서 아주 묵직하고 차가운 쇠붙이 냄새가 난다. 낫이나 식칼 같은 쇠비린내가 아니야. 저건 단단한 무쇠와 구리가 섞인 관아에서 쓰는 귀한 노쇠 냄새다. 동이는 침을 꿀꺽 삼키며 사내의 행동거지를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국밥을 입에 우겨 넣으면서도 사내의 눈동자는 절대 국밥 그릇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흡사먹이를 노리는 매의 눈처럼 주막을 오가는 굶주린 백성들의 처참한 꼴과 관아, 아전들의 부패한 행색을 매섭고도 날카롭게 스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동이의 머릿속에 번쩍 하고 벼락이 내리쳤습니다. 저 자다. 저 자가 바로 위장한 암행어사다. 하늘이 억울하게 죽은 짐승의 한을 풀어주려 드디어 내 손에 황 진사의 목을 70퍼런 칼자루를 쥐어주셨구나. 동이의 등골을 타고 짜릿한 전율이 쫙 흘렀습니다. 하지만 영악한 7살 사냥개는 절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다짜고짜 관아의 비리를 고발하면 미친놈 취급을 받거나 입막음을 당할 위험이 컸으니까요. 어사는 의심이 많은 법. 동이는 아주 천진난만하고 불쌍한 꼬마의 가면을 완벽하게 뒤집었었습니다. 동이는 품속에서 오늘 아침 어머니가 굶지 말라며 싸준 손바닥만 한 귀한 보리개떡 한 조각을 꺼냈습니다. 자신도 하루 종일 굶어 배가 등가죽에 붙었지만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면 그깟 떡 한 조각이 대수겠습니까? 동이는 눈망울에 그렁그렁 눈물을 매달고 거지 선비가 앉아있는 평상으로 쪼르르 다가갔습니다. 아, 아저씨. 기어들어가는 아이의 목소리에 국밥을 퍼먹던 선비가 힐끗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웬 꼬마 녀석이냐. 저리 가라. 나 혼자 먹기도 부족한 국밥이다. 동이는 배시시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제 손에 쥐어있던 보리개떡을 선비의 밥상머리에 살포시 밀어 넣었습니다. 아저씨, 며칠을 굶으신 것 같은데 이 떡도 마저 드셔요. 저는 어제 풀죽을 먹어서 배가 든든하거든요. 때 묻은 고사리 손이 내민 귀한 보리개떡. 그 어여쁜 마음에 선비의 젓가락질이 멈칫했습니다. 선비가 부드러워진 눈빛으로 허허, 이 흉년의 윗집 자식인지 참으로 기특하구나. 하며 떡을 집어 들려는 찰나였습니다. 동이가 갑자기 훅 선비의 귓가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아까의 천진난만한 아이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지워버린 채 아주 또박또박하고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혹시 한양에서 온 고향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밥만 축내는 똥개십니까? 뭐라. 순간 선비의 눈이 화등잔만해졌습니다. 감히 거지 왈패에게 할 소리가 아니었지요. 하지만 동이는 물러서지 않고 선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고양이가 맞으시다면 제가 이 마을에 숨어있는 집채만 한 쥐새끼 한 마리 잡는 법을 알려드리려고요. 백성들 먹을 나라 구휼미 수백 가마니를 통째로 파먹고 뒤뜰 말은 우물 밑바닥에 배를 깔고 숨어있는 아주 크고 더러운 쥐새끼 말입니다. 아, 그 쥐새끼가 관아 창고를 턴 장부는 안방 아랫목 2번째 구들장 밑에 아주 감쪽같이 숨겨뒀다지요. 뭡니까? 호호호. 쨍그랑. 선비가 들고 있던 국밥 숟가락이 평상 위로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방금 전까지 허허실실 웃던 거지 선비의 눈빛이 순식간에 벼랑 끝에 먹잇감을 노려보는 시퍼런 호랑이의 눈으로 돌변했습니다. 선비의 얼굴에서 거지의 허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추상 같은 대감의 위엄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너 이 녀석. 지금 내가 무슨 말을 짓거리는지 알고 하는 소리냐? 선비가 동희의 작은 어깨를 덥석 틀어주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소나귀에 들어간 힘이 어찌나 센지 동희의 뼈가 으스러질 것 같았지만 동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씩 웃었습니다. 황진사댁 환갑잔치가 열리는 모레정오. 고양이가 이빨을 제대로 세우신다면 제가 이 개떡보다 100배, 1000배는 배부른 기름진 고기 잔치상을 어르신께 대접해 올리지요. 그럼 이만. 동희는 선비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고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파 속으로 총총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선비, 아니 암행어 사는 밥상 위에 놓인 식은 보리개떡과 동희가 사라진 방향을 번갈아 바라보며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내 호랑이의 입가에 섬뜩하면서도 통쾌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허허, 맹수 한 마리가 이 썩어 빠진 고을에 숨어 있었구나. 좋다, 쥐새끼 사냥을 시작해 보자꾸나. 호랑이와 사냥개의 기가 막힌 조우. 황진사의 목통을 날려버릴 피도 눈물도 없는 끔찍한 사이다. 복수극의 모든 준비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희가 암행어사에게 통쾌한 선전포고를 날리고 딱 이틀이 지난 드디어 약속한 모레정오. 바로 천하의 몹쓸 수전노 황진사의 60번째 생일인 환갑 잔칫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온 고을에 끔찍한 춘궁기가 닥쳐 백성들은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다 피똥을 싸며 죽어나가고 길바닥에는 가만히 떼기로 대충 덮어놓은 굶어 죽은 시신들이 즐비한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마을 전체의 송장 썩는 냄새와 파리떼가 들끓고 숨 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끔찍한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지요. 그런데 오직 마을 한가운데 우뚝 솟은 황진사댁 높은 담장 너머에서만은 천인공노할단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둥기덕쿵 더러러러 지화자 좋다. 시뻘건 대낮부터 수십 명의 광대와 기생들을 불러 모아 꽹과리를 치고 장구를 두들기는 요란한 풍악 소리가 고을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게다가 담장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 냄새, 참기름을 들이부어 지글지글 붙여내는 고기전 냄새, 가마솥 통째로 삶아내는 푹신한 소갈비 냄새, 달짝지근한 약과와 독한 참이슬 술 냄새가 바람을 타고 굶주린 백성들의 코끝을 미친 듯이 후벼 팠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백성들은 풀뿌리도 없어서 진흙을 파먹다 죽어가는 판국에 황진사댁 마당에서는 먹다 남은 기름진 돼지고기를 동네 똥개들에게 휙휙 던져주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고기 냄새에 홀린 굶주린 백성들이 홀쭉해진 배를 부여잡고 좀비처럼 기어나와 황진사 댁 대문 밖으로 까맣게 몰려들었습니다. 차마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담장 밖 구정물 도랑으로 혹시 음식 찌꺼기라도 흘러나올까 싶어 바가지 하나씩을 들고 엎드려 있는 그 꼴이 어찌나 처참하고 눈물겨운지 하늘도 눈을 감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에이잉, 이 거지 발사개 같은 상놈의 새끼들. 어딜 감히 대감마님 환갑잔치의 송장 냄새를 풍기며 진을 치고 지랄들이야. 썩 꺼지지 못할까. 대문이 활짝 열리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이는 붉은빛 최고급 명주 두루마기를 쫙 빼입은 황진사가 가죽 채찍을 든 하인들을 대동하고 거드름을 피우며 나타났습니다. 부어오른 배를 얼마나 튕기며 걷는지 턱살이 출렁거려 돼지가 따로 없었지요. 하인들이 채찍을 휘두르며
백성들을 개 패듯 두들겨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나리, 제발 쌀뜨물이라도 한 모금만 주십시오. 울부짖는 백성들을 향해 황진사는 비웃음을 흘리며 코를 쥐어 틀어막았습니다. 쯔쯔쯔, 재수 없게시리. 너희들이 게을러 터져서 굶어 죽는 것을 왜 내 집 문 앞에 와서 연병들이냐? 내 집 돼지우리에 던져줄 구정물은 있어도 너희 같은 짐승만도 못한 천것들에게 줄 밥알은 단 한 톨도 없다. 퇴. 황진사가 가래침을 뱉어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5살이나 되었을까? 뼈가 다 드러나 눈알만 툭 튀어나온 어린 거지 사내 아이 하나가 황진사의 발밑으로 기어왔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황진사 대개가 먹다 버린 흙바닥에 뒹구는 핏기 가신 돼지 뼈다귀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나리, 우리 어매가 사흘을 굶어 숨이 넘어갑니다. 이 뼈다귀, 어매 국물이라도 우려주게 제발. 아이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뼈다귀를 품에 안으며 황진사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리려 했습니다. 그 꼴을 본 황진사의 눈이 순간 야차처럼 번뜩였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어디서 벼룩이 득실거리는 더러운 손으로 내 귀한 비단옷을 만지려 들어. 7년 전에도 비 오는 날, 더러운 똥개 새끼 한 마리가 내 바짓단에 진흙을 튀기더니만 아주 상놈이나 짐승이나 싹수 노란 것들은 매가 약이지. 황진사는 두꺼운 징이 박힌 무거운 가죽신 발을 등 뒤로 훅 치켜들었습니다. 7년 전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던 가여운 백구의 배를 무참히 걷어차 부러뜨렸던 바로 그 끔찍하고 자비 없는 발길질이었습니다. 퍽. 잔인한 파열음과 함께 5살 배기 어린아이의 몸이 허공을 붕 날아 바윗돌에 처박혔습니다. 아이는 한 줌 피를 왈칵 토해내며 그대로 까무러쳤고 꽉 쥐고 있던 돼지 뼈다귀가 흙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기 죽네. 천벌을 받을 놈아,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이의 어미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아비규환의 수라장. 하지만 황진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제 가죽신에 묻은 흙먼지를 탁탁 털어내며 껄껄껄 웃어 젖혔습니다. 하하하, 보았느냐? 이것이 바로 힘이고 돈이다. 꼬우면 너희들도 양반으로 태어나든가. 내 구들장 밑에는 너희 고혈을 짜는 황금 같은 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오늘 내 환갑잔치에 옥황상제가 내려와도 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이야. 풍악을 더 크게 울려라. 하하하하. 이 끔찍하고 처참한 광경을. 피눈물을 흘리는 백성들 맨 뒷줄에 서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서늘하게 얼어붙은 채 지켜보는 단 한 사람. 바로 7살 꼬마의 탈을 쓴 사냥개 동이었습니다. 동이의 시선은 흙바닥에 피를 토하고 쓰러진 아이와 기고만장하게 웃어 젖히며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황진사의 거만한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드드. 꽉. 동이의 작은 두 주먹이 얼마나 세게 쥐어졌는지 뼈마디가 기괴한 소리를 내며 부딪혔고 손톱이 파고든 손바닥에서는 검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동이의 코끝에는 바람을 타고 날아온 쓰러진 아이의 비릿한 핏물 냄새와 황진사댁 마당에서 풍겨오는 역겨운 고기 냄새가 소름 끼치게 엉켜붙었습니다. 순간 동이의 머릿속에 7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무쇠 나막신에 걷어차여 내장이 터져나가던 끔찍한 고통. 부서진 숨구멍 사이로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오던 자신의 피냄새.
그리고 오열하던 늙은 부모의 뜨거운 눈물방울. 동이의 아기같이 맑았던 눈동자가 순식간에 시퍼런 지옥불을 품은 곤줄인 늑대의 눈으로 변했습니다. 동이는 가쁘게 오르내리던 숨을 흡 하고 집어삼키며 아주 낮고 기괴한 목소리로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래, 황진사.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마음껏 웃어두어라. 그 악마 같은 웃음소리도 내 놈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기름진 고깃덩어리도 오늘이 마지막일 테니 내 놈이 백성들의 피를 짜내어 차린 그 화려한 잔치상을 오늘 내 이빨로 갈기갈기 찢어 지옥의 제사상으로 만들어주마. 동이는 핏방울이 떨어지는 주먹을 등 뒤로 숨긴 채 서서히 열려있는 진사댁 소슬대문을 향해 뚜벅뚜벅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엔 먹구름이 잔뜩 끼어 햇빛 한 점 없는 서늘한 정오. 오만방자한 짐승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릴 무섭고도 짜릿한 사냥이 마침내 시작된 것입니다. 대문 밖에서는 아이가 피를 토하며 까무러쳤건만 황진사댁 너른 앞마당은 그야말로 별천지 무릉도원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구름 무늬를 수놓은 비단 병풍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고 그 앞에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산의 진미가 쌓인 으리으리한 환갑 잔치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소갈비찜에 문어 숙회에 잣가루를 솔솔 뿌린 육회까지 굶주린 백성들 수백 명을 먹여 살릴 곡식이 고스란히 이 한상에 올라와 있었지요. 황진사는 번쩍이는 명주 두루마기를 입고 평상 한가운데 가장 푹신한 호랑이 가죽 방석 위에 거만하게 엉덩이를 깔고 앉았습니다. 양옆으로는 얼굴에 분칠을 하얗게 한 어린 기생들이 찰싹 달라붙어 황진사의 입에 기름진 고기 안주를 쏙쏙 밀어 넣어주고 있었지요. 자, 나으리, 하셔요. 이 연엽주도 한 잔 시원하게 들이켜시지요. 호호, 오냐 오냐, 껄껄껄. 캬, 술맛 좋고 고기 맛도 기가 막히구나. 아전 나리들, 삿도 나리들. 눈치 보지 말고 맘껏들 드시게. 내가 다 쏘는 것이야. 하하하. 관아에서 구휼미를 빼돌린 공범인 삿도와 아전놈들도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젓가락으로 상을 두들기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황진사 어르신의 재물은 바다와 같아 마르지 않으니 어찌 하늘이 부럽겠습니까요. 지화자 좋다. 기생들의 치맛자락이 바람에 나부끼고 꽹과리 제비들이 마당을 빙글빙글 돌며 흥을 돋우는 순간 황진사는 제 세상인 양 고갯짓을 까닥거리며 기고만장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친 듯한 광란의 축제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정오를 알리는 관아의 종소리가 멀리서 댕댕 울려 퍼지던 바로 그 찰나. 쾅! 마치 하늘에서 시퍼런 벼락이 내리꽂힌 듯 황진사 댁의 육중한 소슬대문이 두 동강이 나며 우당탕탕 박살이 났습니다. 아니, 이 무슨. 풍악 소리가 일순간 칼로 무자르듯 뚝 끊겼습니다. 황진사가 들고 있던 귀한 백자 술잔이 바들바들 떨리다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마당에 모인 수백 명의 눈알이 모두 박살난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대문 밖. 그곳에는 며칠 전 주막에서 국밥을 퍼먹던 그 허름하고 때 묻은 거지 선비, 아니 위풍당당하게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가 수십 명의 역졸들을 거느리고 서슬퍼런 눈빛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선비는 도포 자락을 획 젖히며 품속에서 해와 달처럼 번쩍이는 둥근 노쇠 패를 머리 위로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마패에 새겨진 5마리의 말이 햇빛을 받아 시퍼렇게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어사의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우레와 같은 사자후가 황, 진사, 땡 마당을 쩌렁쩌렁하게 찢어 발겼습니다. 아맹어사 출두야.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매서운지 담장 위에 앉아있던 까마귀 떼가 혼비백산하여 까악까악 도망을 치고 지붕에 기와장이 덜덜덜 떨렸습니다. 출두야, 출두야. 수십 명의 역졸들이 몽둥이를 바닥에 쾅쾅쾅 내려찍으며 번개처럼 마당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어사, 아맹어사라니. 방금 전까지 고기를 뜯으며 해벌쭉 웃던 관아, 아전들은 사색이 되어 먹던 갈비뼈를 내팽개치고 밥상 밑으로 기어들어 가기 바빴고 기생들은 치마를 뒤집어 쓰고 깍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화려한 잔칫집이 생지옥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어사는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 덜덜 떠는 황 진사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호랑이 같은 눈으로 황 진사를 내리깔며 추상같이 호령했습니다. 황 진사, 내 이놈, 내 놈이 백성들의 입에 들어가야 할 나라의 구휼미를 통째로 빼돌려 내 놈 배때기만 불린 짐승만도 못한 죄, 감히 이 어사가 모를 줄 알았더냐. 하지만 황 진사가 누굽니까? 이 동네 제일가는 능구렁이 아니겠습니까? 황 진사는 다리가 후들거려 바지에 오줌을 지릴 뻔하면서도 누나를 도록도록 굴리며 애써 태어난 척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아이고. 어사나리. 이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옵니까? 어찌 저 같은 일개 늙은이 생일잔치에 역졸들을 풀고 칼춤을 추시옵니까? 소인은 억울하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사온데 무슨 구휼미를 빼돌렸다는 겁니까요? 황 진사는 오히려 뻔뻔하게 고개를 빳빳이 쳐들며 악을 썼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나라의 곡식을 훔친 물증이라도 가져오고 이리 생사람을 잡으시지요. 증거라 하셨습니까? 그때였습니다. 엎드려 벌벌 떠는 구경꾼들 틈바구니 사이로 맑고 청아하지만 뼛속까지 시린 차가운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사람들이 홍해처럼 쫙 갈라진 그 길 끝에 허름한 무명옷을 입었지만 눈빛만은 시퍼런 산양개처럼 빛나는 자그마한 체구의 소년 동이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주먹에는 아까 대문 밖에서 피 나도록 꽉 쥐었던 살기가 고스란히 맺혀 있었지요. 네 이놈, 어디서 상놈의 새끼가 감히 어사 나리 앞에 함부로 주둥이를 놀려. 황 진사가 동이를 보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동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어사에게 허리 굽혀 예를 올린 뒤 황 진사를 향해 천천히 아주 섬뜩할 만큼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대감마님, 증거라면 아주 크고 더러운 쥐새끼가 어디에 쌀을 숨겼는지 이 꼬맹이가 아주 똑똑히 눈으로 보고 코로 맡은 듯 알고 있지요. 동이의 시선이 아맹어사와 딱 마주쳤습니다. 호랑이와 사냥개의 완벽한 눈빛 교환. 동이는 마당 한가운데서 작은 손가락을 들어 올려 황 진사댁 안채 뒷뜰을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어사나리, 저기 안채 으슥한 뒷뜰, 장정 10명이 들어도 꿈쩍 안 한다는 무거운 청석으로 막아놓은 오래된 마른 우물을 파보십시오. 그 밑바닥에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의 피눈물을 빨아들인 구휼미 수백 가마니가 산처럼 썩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황 진사의 시뻘겋던 낯빛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며 입술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귀신도 모른다는 말은 우물을 저 핏덩이가 어찌 안단 말인가. 하지만 동희의 사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희의 손가락은 방향을 휙틀어 황진사가 묶는 안방 문사를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쥐새끼가 관아 창고를 털어먹은 뒤 사또와 뒷거래를 한 피 묻은 장보는 황진사가 매일 밤 기생을 끼고 뒹구는 저 안방 아랫목 두 번째 구들장 장판 밑에 아주 고이 모셔져 있습니다. 당장 저 방구석을 뒤져보시옵소서. 못이 어째? 헉. 황진사는 순간 숨이 턱 막혀 제 목을 부여잡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동희의 입에서 터져 나온 말들은 며칠 전 금은밤 자신이 집사와 단둘이 속삭였던 밀담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어사의 눈빛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역졸들은 들어라. 당장 저 꼬마의 말대로 뒤뜰 우물과 안방 구들장을 곡괭이로 박살내어 샅샅이 뒤져라. 우당탕탕 역졸들이 우물 덮개를 부수고 안방 문짝을 발로 차며 뛰어 들어갔습니다. 황진사의 다리가 풀려 평상 모서리에 간신히 매달려 바들바들 떨고 있을 때 불과 채 일각도 지나지 않아 역졸들의 우렁찬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어사나리 마른 우물 밑바닥에서 관아의 인장이 찍힌 구휼미 수백 가마니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 장부도 있습니다. 구들장 밑에서 찾아낸 이 장부에 황진사와 사또 놈이 빼돌린 곡식의 양이 날짜별로 낱낱이 적혀 있사옵니다. 흙 묻은 쌀가마니들과 빳빳한 뇌물 장부책이 황진사의 화려한 잔치상 위로 보란 듯이 툭툭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갈비찜 냄비가 엎어지고 기름진 고기가 흙바닥에 뒹굴었지요.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물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없는 지옥의 구덩이. 황진사는 다리에 힘이 쫙 풀려 제 비싼 비단 바지에 오줌을 질질 싸며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만세 소리가 터져 나오려던 찰나 동희가 바닥에 벌레처럼 주저앉은 황진사를 향해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다가갔습니다. 동희는 오줌을 지린 황진사의 귓가에 입술을 바싹 가져다 대었습니다. 잔칫날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오직 황진사의 귓구멍 속으로만 전생에서부터 끌어올린 가장 소름 끼치고 끔찍한 사냥개의 으르렁거림이 흘러들어갔습니다. 대감, 이 냄새가 기억나십니까? 무슨 소리냐? 네, 내 놈은 대체 정체가. 동희가 빙긋 웃으며 황진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동희의 새까만 동공이 순식간에 짐승의 동공처럼 길쭉하게 찢어지듯 번뜩였습니다. 7년 전, 봄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 대감의 비싼 비단옷에 진흙 한 방울 튀겼다고 그 쇳덩이 같은 남학신으로 무자비하게 배를 걷어차 죽였던,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주인의 손을 핥으며 피를 토했던 그 작고 하얀 개를 기억하십니까? 그 순간 황진사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끔찍한 환영이 펼쳐졌습니다. 자신을 내려다보는 동희의 얼굴 위로 7년 전 빗물과 핏물이 뒤범벅이 된 채 원망스럽게 자신을 올려다보며 죽어가던 백구의 찢어진 얼굴이
원귀처럼 소름 끼치게 겹쳐 보인 것입니다. 게다가 동희의 입에서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아닌 피투성이가 된 사냥개의 짐승 같은 으르르릉 소리가 기괴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으아악! 황진사는 실성한 사람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귀신, 개 귀신이다. 하얀 개가 날 물어뜯으러 지옥에서 돌아왔다. 살려줘. 내 목을 뜯어먹고 있어. 황진사는 허공을 향해 미친 듯이 팔을 휘저으며 뒷걸음질을 치다 자기가 방금 전까지 동네 똥개들에게 던져주던 흙탕물 섞인 구정물 웅덩이로 자빠져 벌렁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아끼고 자랑하던 번쩍이는 명주 두루마기와 비단 가죽신이 개들이 핥던 더러운 오물과 돼지 핏물 그리고 자신의 오줌으로 엉망진창 구역질 나게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 짐승만도 못하게 남을 짓밟던 자가 스스로 가장 더러운 오물통 속에 빠져 미쳐버린 것입니다. 어사는 진흙탕에 처박혀 거품을 무는 황진사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단호하고도 추상 같은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의 옷을 당장 홀딱 벗기고 목에 무거운 칼을 씌워 오라로 묶어라. 저놈이 백성들의 피눈물을 빨아들여 모은 전 재산을 남김없이 몰수하여 오늘 굶주린 백성들에게 모조리 나누어 주어라. 당장 끌어내라. 암행어사 출두야. 천벌을 받을 놈 잘 되졌다. 굶어 죽어가던 백성들의 통쾌한 함성과 오열이 황진사댁 하늘을 뚫고 솟구쳤습니다. 황진사는 속꽃 바람으로 목에 쇠덩이 같은 칼을 찬 채 백성들이 던지는 돌팔매와 침 세례를 맞으며 개 끌리듯 질질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으아! 개가 날 문다. 개가. 그의 처절한 비명 소리가 굶주린 백성들의 함성에 처참하게 묻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이는 흙탕물에 박살나 뒹구는 잔치상을 뒤로 한 채 맑게 갠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주 길고 조용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드디어 이 하얀 사냥개가 그날의 빚을 100배, 1000배로 물어뜯어 갚았습니다. 눈물 나도록 완벽하고도 짜릿한 완벽한 사이다. 복수가 마침내 끝을 맺은 것입니다. 환갑잔치 날 자기 오줌과 돼지, 피가 섞인 진흙탕에 처박혀 개 끌리듯 끌려간 황진사. 그날 이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던 황진사의 삶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지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관아 마당에 꿇어앉혀진 황진사는 굶어 죽어간 백성들의 원한이 담긴 물풀의 나무 곤장 100대를 맞았습니다. 딱, 살려주시오. 살점이 터져나가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의 볼기가 시뻘건 피떡이 되었지요. 곤장 100대를 맞고도 모질게 목숨이 붙어 있었지만 두 다리의 뼈가 바스러져 평생 일어서지도 못하는 안진뱅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암행어사의 추상 같은 판결에 따라 황진사가 평생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지어 올린 으리으리한 99 칸 기와집과 수만 평의 기름진 논밭, 곳간에서 썩어나가던 금은 보화는 단 한 푼도 남김없이 국가에 몰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들은 뼈만 남은 채 굶어 죽어가던 고을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졌습니다. 백성들은 황진사의 곳간에서 쏟아져 나온 하얀 쌀밥을 지어 먹으며 춤을 추었고 고을에는 다시금 사람 사는 따뜻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황진사는 어찌 되었을까요? 가을이 가고 살을 에이는 듯한 매서운 삼동설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황진사는 비단옷은커녕 다해진 거적대기 하나를 몸에
두른 채 눈보라가 치는 얼어붙은 길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걷지도 못하는 그는 두 팔로 언 땅을 박박 기어다니며 이 집 저 집 동량을 다녀야 했습니다. 아이고. 나리들. 제발 쉰내 나는 밥풀대기 하나만. 벌벌 떨며 피가 맺힌 손을 내밀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쌀뜨물이 아니라 싸늘한 비웃음과 발길질 뿐이었습니다. 에라이 퇴, 이 짐승만도 못한 악귀야. 내 놈이 굶어 죽어가는 내 새끼 얼굴을 가죽신으로 걷어찼던 걸 잊었느냐. 당장 내 집 앞에서 썩 송장 냄새를 치우지 못할까. 마을 사람들은 황진사에게 구정물 한 바가지조차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인과응보, 자업자득이었지요. 결국 사흘 밤낮을 굶고 눈밭을 기어 다니던 황진사는 배고픔에 미쳐버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느 캄캄한 겨울밤, 눈보라를 뚫고 기어가던 황진사의 코끝에 무언가 냄새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어느 낯선 농가 마당 한 구석, 집더미로 대충 지어놓은 계집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그 계집 앞에는 나무로 파서 만든 낡은 개 밥그릇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주인이 개에게 주려고 내어놓은 꽁꽁 얼어붙은 누룽지와 생선 가시 찌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황진사는 침을 질질 흘리며 두 팔로 눈밭을 헤집고 미친 듯이 그 개 밥그릇으로 기어갔습니다. 맛있는 고기 냄새다. 양반의 체면이고 인간의 존엄이고 다 버린 지 오래. 황진사는 얼어붙은 개 밥그릇에 코를 박고 마치 굶주린 들개처럼 혀를 쏙 내밀어 꽁꽁 언 누룽지와 구정물을 핥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돌덩이처럼 언 밥 아래 잇몸이 찢어져 피가 철철 나는데도 살기 위해 미친 듯이 핥고 또 핥았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집안에 있던 크고 사나운 맹견 한 마리가 크르르릉 하며 뛰어나와 황진사의 목덜미를 향해 무섭게 짖어댔습니다. 백구야. 내가 잘못했다. 살려다오. 내 비단옷은 다 찢어발겨도 좋으니 제발 나를 물지 마라. 황진사는 개 밥그릇을 부둥켜 안은 채 너무 놀라 그 자리에 또다시 똥오줌을 질질 싸며 눈밭에 벌렁 낮아빠졌습니다. 평생을 사람을 개돼지 취급하며 모질게 짓밟던 오만한 수전노가 스스로 개 밥그릇을 핥아먹다 남의 집 똥개에게 쫓겨 오줌을 지리는, 그야말로 개만도 못한 처지로 전락해 버린 가장 비참하고도 통쾌한 말로였습니다. 반면 백성들을 살려낸 7살 신동동이의 이름은 고을을 넘어 한양 도성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암행어 사는 동이의 그 기가 막힌 지혜와 담력에 탄복하여 임금님께 동이의 공로를 알리는 장계를 올렸습니다. 나라에서는 동이에게 큰 상금과 함께 으리으리한 기와집 한 채를 하사하였지요. 매서운 바람이 숭숭 들어오던 초가삼간을 떠나 따뜻한 온돌방이 절절 끓는 기와집 안방에 들어서던 날, 일평생 남의 땅만 파먹으며 손발이 나무 껍질처럼 갈라진 늙은 부모는 윤기가 좔좔 흐르는 명주 이불을 쓰다듬으며 그저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 엉엉 소리 내어 울기만 했습니다. 아이고, 영감. 이게 정녕 우리 집이란 말이오. 굶어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이런 호강을 다 누려봅니다. 할멈, 울지 마오.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소. 그때 새하얀 명주바지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동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동이는 울고 있는 늙은 어머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머니의 주름지고 굳은 살 박힌 두 발을
조심스레 감싸 쥐었습니다. 동이는 어머니의 무릎에 제 부드러운 뺨을 가만히 비비적거렸습니다. 그리고 맑은 두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매단 채 아주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다시는 남의 집 담장 밑에서 울지 마셔요. 비가 오면 비를 막아드리고 바람이 불면 제품으로 바람을 막아드릴게요. 전생에 제가 아프고 굶주렸을 때 제 얼어붙은 숨통을 녹여주시고 남은 밥알을 모두 덜어내어 제 배를 채워주셨던 그 크신 은혜. 제가 평생토록, 아니 다음 생이 또 있다 해도 기어이 갚아드릴 것입니다. 순간 늙은 어머니의 숨이 헉 하고 멎었습니다. 동이가 무릎에 뺨을 비비는 그 손길, 눈물을 닦아주는 그 따뜻한 눈빛. 그것은 7년 전 무쇠 남학신에 걷어차여 피를 토하고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늙은 어미의 눈물을 핥아주던 백구의 바로 그 모습, 그 체온과 한치의 어긋남 없이 똑같았던 것입니다. 동이야. 내가 정녕 우리 백구란 말이더냐. 아이고, 내 새끼야. 짐승의 몸으로도 내 자식이더니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이 못난 부모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었구나. 할머니는 동이를 와락 끌어안고 방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백구야, 얼마나 아팠더냐, 얼마나 무서웠더냐. 이 애미가 미안하다, 힘이 없어 널 그리 보내서 미안하다. 최 영감 역시 동이의 작은 어깨를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세 식구는 뜨끈한 아랫목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지난 7년간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피눈물과 한을 모두 씻어내는 기쁨의 눈물을 한없이 쏟아냈습니다. 그 후 우리 동이는 어찌 되었냐고요. 그 비상한 머리와 강직한 심성으로 밤낮 없이 글 공부에 매진하더니 15이라는 새파랗게 어린 나이에 보란듯이 과거 시험에 장원 급제하여 붉은 관복을 입고 금이 환영했습니다. 암행어사가 되어 전국 팔도를 누비게 된 동이는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에는 같이 눈물 흘려주고 황진사처럼 백성의 고혈을 빠는 탐관오리들은 호랑이처럼 물어뜯어 혼쭐을 내주는 조선 최고의 어질고 명석한 명관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물론 아무리 바빠도 길가에 버려진 가여운 강아지나 고양이 하나 절대 허투루 지나치지 않고 따뜻하게 거두어 주었지요. 최 영감 부부는 효자 아들 동이가 차려주는 기름진 밥과 따뜻한 비단옷을 입으며 온 마을 사람들의 존경 속에 무병장수하다 100살이 넘어서야 아주 편안하게 한나란 씨의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짐승의 한이 만들어낸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통쾌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짐승도 밥 한 그릇의 은혜를 잊지 않고 목숨을 바쳐 갚거늘 하물며 사람의 탈을 쓰고 태어나 약자를 짓밟고 탐욕만 부린다면 결국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지옥의 천벌을 피할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 억울하게 죽은 백구가 환생하여 원수의 숨통을 끊어놓은 통쾌한 복수극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작은 생명도 귀히 여겼던 노부부의 그 따뜻한 마음씨가 결국 죽음도 뛰어넘는 가장 큰 복으로 돌아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삭막한 세상, 우리도 최 노부부처럼 주변의 작고 약한 것들에게 따뜻한 손길 한번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그 선한 마음이 언젠가 10배, 100배의 복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활짝 피워줄 거라 믿습니다. 오늘 꽉 막힌 속이 뻥 뚫리고 가슴 뭉클하셨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적적한 시간과 희로애락에 저희 조용히 전해지는 야담 이야기가 늘 든든한 벗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잊지 마시고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한번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황진사가 개 밥그릇 핥아먹는 최후를 보시며 속으로 어떤 욕을 해주셨는지 재미있는 감상평도 댓글로 시원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오늘보다 100배 더 재미있고 속 시원하게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릴 기막힌 야담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웃는 날만 가득하십시오. 감사합니다.